한동안 투자자들 사이에 아주 주목받았던 아파트가 있었죠. 그건 바로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3주택자, 4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이렇게 취득세 중과에 예외 규정을 뒀었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국감에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모든 매스컴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이제 바로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폭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장 1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폭락설은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감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정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국토부 장관이 답변을 하는데 100개 1000개 사도 되느냐, 불법 행위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하는 말이 실수요가 살 줄 알았는데 그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실수요가 살 것이지 이건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게 아니다라고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볼게요. 투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1억 이하 아파트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 자체가 투기성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 투기가 분명하게 있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규제는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곧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규제가 임박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규제는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그럼 부동산 폭락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1억 이하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1억 이하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거래는 반드시 뚝 끊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시장이 안 죽는다면 다시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한참이 매우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1억 이하짜리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물론 불법 행위로 해서 명의를 분산했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겠죠. 법인을 통해서 분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법인도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 비조정의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만 3%고 두 채부터는 6%니까 이러니까는 사실 법인으로도 분산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매물은 나오죠. 살 사람은 없죠. 거기에다가 실수요가 또 받쳐주냐는 거예요. 처음에 정부가 예측한 대로 이게 이제 투기가 안 붙을 거다라고 보여진 가장 큰 이유가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라는 게 대부분 어떤 아파트입니까? 대부분 아주 낡고 또는 이제 지방 소도시 이런 곳들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까지 누가 투자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겠냐, 이렇게 본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정부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외형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결국 실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실수요도 별로 없지, 투기 수요도 없어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물은 쌓이고 살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누군가는 도저히 급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내놓을 테고, 그렇게 되면 겁먹은 사람들이 덩달아 물건을 내놓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건 거의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억 이하의 아파트가 떨어지는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결국 부동산 폭락까지 이어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사실 시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뭐 물론 최고가는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데 한 곳이라도 가격을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게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시는 부동산 폭락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예측이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이 폭락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폭락하려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무너져야 되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기 자체가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는 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량이 지나치게 많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자는 아닐 거라는 건 알고 계시니까 후자거든요. 두 번째 얘기인데, 이런 경기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서 예측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예측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예측할 수 도저히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세계의 수많은 요소들입니다. 이 수많은 요소들이 다 영향을 줘요. 그렇다면 과연 그 수많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현혹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몇 개를 잘 알아가지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그럴듯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대중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몇 개 가져와가지고 갖다 붙여서 얘기하면 이게 너무 똑똑해 보이고 너무 맞는 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 자체를 무너뜨리려면 이 정도의 변수만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IMF 같은 거 예측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못했죠? 금융위기 예측할 수 있었냐는 거죠. 못했죠? 유럽위기 예측할 수 있었냐는 거죠.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듯한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그 수많은 변수들의 어떤 걸 갖다 대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또 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IMF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금융위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도 뭐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빅쇼트라든지 뭐 이런 영화 보면은 뭐 이미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대응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알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지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알았다고 해서 벌어진다라고 100%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대응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무 전문가예요. 나무 전문가인데 이 나무 전문가는 나무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썩었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외형이 아주 튼튼해도 썩었다는 걸 딱 알아서 이거 곧 쓰러집니다. 여기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 나무는 쓰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는데 전문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 나무가 쓰러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전문가 나온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는 쓰러집니다. 밑에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고 영양을 주고 해가지고 다시 살려요, 그 나무를. 그러면 이 나무는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안 쓰러지죠? 자, 그러면 이 나무 전문가의 말은 맞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위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위기를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극복할 거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못 극복할 거라고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변수가 있고 다 그럴듯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대응한다니까요. 자, 그 대응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폭락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보는 게 정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 이하 아파트가 규제가 돼가지고 부동산 폭락설까지 갈 거다. 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간다라고 볼 수는 없다. 간다에 베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제 다시 1억 이하 아파트 규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반면 1억 이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1억 이하 아파트 규제에 대한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아까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국토부랑 기재부랑 협의해서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법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의회 동의도 안 받습니다. 바꾸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 애초에 얘기한 거에 뭐라고 했어요? 투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외규정 줬댔잖아요. 그랬는데 말 그대로 투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투기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바꿔야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1억 이하 아파트 규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건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측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합니다.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려도 이런 걸 대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일단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투자,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언제나 큰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이 정석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이런 규제가 예측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아시고, 또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에 쓸데없이 시간을 들이면서 고민하고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러면서 더더욱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